여기부터는 그렇다면 워크플레이스 어뷰스의 원인은 무엇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여러 가지 보건의료계의 딜레마, 그것이 환자의 존엄이 됐던, 아니면 환자 안전이 되었든, 아니면 동의와 관련된 문제가 되었든, 다른 것들과 비슷하게 여기서도 다양한 층위에서 다수의 요인이 직장 내 학대 및 괴롭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조직 심리적인 접근법을 따라서 나눠 보면 복잡한 상호작용이 있는 것이긴 하나, 크게 개인, 대인, 직무, 조직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고, 앞서서 다른 챕터에서도 이와 유사한 카테고리로 원인을 분류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개인 수준의 원인으로는 학대를 당하는 사람의 특성, 그리고 가해자의 특성 등을 여기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학대를 당하는 사람의 특성이 개인 수준의 요인이 된다고 해서 누군가가 학대를 당하는 걸 그 사람의 성격 때문이다 라고 합리화하는 건 당연히 잘못된 것이겠지만, 아무튼 개인 수준의 요인으로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 대인 수준, 즉 인터랙셔널한 요인으로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라든가 대인 간의 갈등이라든가 상호 공격, 영어로는 reciprocal attacks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대인 수준에서의 워크플레이스 어뷰스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개인과 대인 수준의 요인에 이어서 직무와 조직 수준에서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무 수준에서는 어떤 업무량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라든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라든가, 각 직역 혹은 전문직 사이 역할 구분이 모호하거나, 시간의 압박이 있는 상황이나 물리적으로 환경이 너무 시끄럽거나 덥거나 비좁은 이런 물리적 환경이 충분히 좋지 않은 경우에 워크플레이스 어뷰스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직 수준에서는 조직 문화와 혹은 리더십과 관련이 될 텐데, 위계적이거나 지나치게 경쟁적인 문화, 조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예를 들어서 인력이나 재정이 삭감되거나 여러 직역 간 갈등이 있거나 일자리 자체가 불안정한 조직의 변화라든가, 리더십의 특성, 지나치게 권위적이거나 자유방임적인 리더십인 경우, 혹은 괴롭힘에 대해서 묵인하는 문화와 같은 것들이 조직 수준에서 근무 현장에서의 어뷰스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다양한 워크플레이스 어뷰스의 형태, 유형과 그것이 권력과, 즉 파워와 어떻게 연결이 되고 있으며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지를 나누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워크플레이스 어뷰스가 결과적으로 어떠한 consequences, 즉 결과 혹은 여파,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를 여기서부터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당연히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챕터의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적인 영향 중에 가장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건 결국 이것이 환자, 페이션트 케어에 있어서 문제가 될 것이다. 그 퀄리티를 악화시킬 거라는 점이겠지만, 그러한 궁극적인 영향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워크플레이스 어뷰스가 직접적으로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개인, 즉 피해자에게는 당연히 감정적인 혼란이나 분노, 도덕적인 고통, 불안과 우울, 음주를 통한 자기치료, 즉 과음을 유발하기도 하고, 신체 건강의 문제라든가 수면장애, 전문직, 이러한 문제를 겪은 자기 자신이 속한 전문직이든 혹은 다른 전문직이든 전문직에 대한 냉소와 자신감 저하 등이
이러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겪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되겠습니다. 관계의 수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회피하고자 할 것이고 그 결과 팀 의사소통이 특히 우려를 제기하는 이러한 행동이 축소될 것이며 이것이 결과적으로 팀의 퍼포먼스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직무의 수준에서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려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 결과 실수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 환자 안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직 수준에서는 부정적인 경험, 워크플레이스 어뷰스와 같은 부정적인 경험은 잦은 결근과 직원이 자꾸 교체되는, 퇴사하고 입사하는 것이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하게 되고 결국 조직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사기가 떨어지는 결과,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파트, 이어지는 파트에서는 보건의료계의 학생들이 학대와 관련된 전문직업성 딜레마를 어느 정도의 빈도나 어떤 유형으로 겪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자들이 이 파트의 시작을 보건의료계의 근무 현장은 학대와 괴롭힘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하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의과대학생에 대한 학대가 지난 30년간 연구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기간 그리고 여전히 연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역설적으로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의료계 직무 현장에서 벌어지는 학대와 괴롭힘도 일종의 질병 혹은 어떤 문제라고 했을 때 그것의 유병률을 측정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측정 방법이나 측정 기간이나 어떤 개념에 대해서 측정하는지 혹은 누구를 대상으로 측정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고 그 여러 예시가 테이블 9.1 이어지는 표에 연구의 여러 가지 예시를 들어서 비교하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테이블 9.1과 같은 표에 따르면 영국에서 이루어진 두 개의 설문을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난 12개월간 적어도 1회 이상이 되겠죠. 학대, 어뷰스를 경험한 바가 있어서 70% 이상의 남학생 그리고 80% 이상의 여학생이 경험한 바가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다른 연구에 비해서 이 연구가 특히 그 비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 책의 저자들은 그 이유가 다음에 세 가지일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근무 현장에서의 부정적 행동을 어뷰스라는 단어로 포괄적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런 유병률이 높게 나왔을 것이라는 게 한 가지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했다는 것도 또 한 가지 원인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학생이 보건의료라는 그 세팅에서 위계의 가장 하위에 즉 서브오르디네이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위치에 있고 또 한편으로 가장 덜 사회화된 집단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12개월이라는 기간을 충분히 길게 잡은 것도 학대의 유병률이 높게 나온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겪는 여러 가지 학대, 어뷰스와 관련된 전문직업성 딜레마에 대해서 학생들이 인터뷰하거나 설문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로 간호대 학생이나 물리치료과의 학생이나 의과대 학생은 병원에서 그리고 치과대 학생이나 약대생의 경우는 주로 커뮤니티, 지역사회에서 경험하였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어떤 연구의 상황이나 대상, 국가 등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해자는 같은 전문직에 속하는 임상교사, 영어로는 클리니컬 티처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어떤 선생님 혹은 티처 역할을 하는 사람이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고, 다만 일부 간호대나 약대 학생의 경우는
환자가 가해자인 상황도 발생하였다고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어뷰즈와 관련된 학대와 관련된 전문직업성 딜레마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은연중에 발생하는 지위와 관련된 학대, 영어로는 Covert Status Related Abuse라고 되어 있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아무튼 이러한 학대가 가장 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스 9.5에서 앞서 설명한 바 있는 직무와 관련된 학대와 유사한 바가 있고, 그래서 상당히 미묘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그 미묘한 형태라는 것의 어떤 한 가지 예시가 박스 9.11의 첫 번째 내러티브에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나 형태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무시당하거나 학습의 기회에서 배제당하는 방식으로 대해지는 것도 학대의 한 유형이 되겠고, 학생에게 현재 학생 수준, 즉 단계의 역량을 넘어서는 질문이나 위협적인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질문을 받는 것 등도 일종의 학대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챕터의 시작부에 나왔던 것처럼 학생에게 정보를 넘기지 않고 의도적으로 숨기거나 가지고 있는 것도 학대의 한 가지 형태가 되겠고, 학생에게 건설적이지 못한 파괴적인 방식의 비판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도 일종의 학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부적절한 방식으로 하찮은 과제, 우리말로는 소위 잡일 정도로 번역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하찮은 과제를 부여하는 것도 학대의 한 가지 형태라고 이 책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이 당하는 학대의 유형은 언어적 학대도 있습니다. 언어적 학대라는 것은 앞서 다른 챕터에서 환자 존엄을 다룰 때 환자를 어떤 경멸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것을 환자 존엄의 침해로 봤듯이, 여기서도 학생을 경멸적인 호칭이나 별명으로 지칭하는 것도 개인과 관련된 언어적 학대의 한 가지 형태이며, 직무와 관련돼서 학생의 직무는 곧 어떤 학습이 한 가지 중요한 직무가 되기 때문에 그를 포함한다는 의미에서는 학생을 환자나 동료 학생 앞에서 꾸짖거나 혹은 학생에게 낮은 학점을 주겠다는 등 말로 협박하는 것 역시 학생에게 하는 언어적 학대의 유형이 되겠고, 박스 9.11 두 번째 내러티브에 그와 관련된 사례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계 학생들이 또 경험하는 개인 관련된 학대의 또 다른 예시로는 평등법 2010에 열거된 보호 특성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 즉 보호 특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과 괴롭힘이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성희롱, 성차별, 소수민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종차별, 나이가 어린 학생에 대한 차별, 혹은 나이가 많은 학생에 대한 차별도 마찬가지겠죠. 연령을 가지고 하는 차별을 다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 될 테고, 두 개의 개인적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 즉 인종과 종교라는 두 가지 정체성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차별,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되었던 보호 특성과 관련된 차별이라면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체적 위협은 상대적으로 덜 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환자나 동료에 의해서 구타를 당하거나 구타의 위협을 당하는 것, 그리고 환자나 자기 자신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건의료 전문직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하는 것, 그래서 박스 9.11 세 번째 내러티브에 나와 있는데,
이런 것까지도 모두 어뷰즈와 관련된 프로페셔널리즘 딜레마로 학생들이 경험한 사례에 포함되는 열거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래서 이러한 어뷰스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그것이 예방되거나 관리될 수 있는지, 학생들은 어떠한 반응 혹은 대응을 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일부 학생들은 그러한 상황을 겪었을 때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리고 아무 행동을 취하지 못한 상황의 예시가 9.11 내러티브 두 번째에 나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어떤 행동이든 취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나 반응 형태도 국가에 따라서 혹은 또 문화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 저자들이 서술한 바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든 취했다고 했을 때 그 행동의 유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가해자한테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 즉 챌린지 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스 9.11의 두 번째 내러티브 혹은 9.12의 다섯 번째 내러티브에 유사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혹은 자신을 지지해주는 친구나 동료에게 자신이 겪었던 상황을 디브리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시나 어떤 다른 학생의 경험이 박스 9.12 네 번째 내러티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장소를 벗어나는 것과 같은 신체적인 움직임 혹은 행동으로 저항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웃음 혹은 유머라는 대응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즉 그 상황을 웃어넘기고자 했고, 그것은 그러한 자신이 경험한 학대를 대단치 않은 것, 그냥 사소한 일로 만들고자 혹은 그렇게 생각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이기도 합니다. 관련된 내러티브가 박스 9.12의 1과 3에 실려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학대 혹은 보호 특성과 관련된 전문직업적 딜레마가 발생하는데, 이런 딜레마는 학생들에게 어마어마한 정서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들은 그리고 실제로 심리적으로 충격을 받고 그러한 심리적 충격을 다음과 같은 단어로 표현하였습니다. 다양한 수준에서 발생하는 학대와 괴롭힘이 있는데, 이것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책의 저자들은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개입, 즉 인터벤션으로 다음에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여적 개입입니다. 참여적 개입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게끔 유도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 즉 특정 조직의 어떤 리더나 장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지지적 리더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개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upportive leadership을 받는 개입인데, 예방적 접근법은 가장 먼저 리더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또한 함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와 관리자는 괴롭힘에 대한 개입이 어떤 조직에 도입되었을 때 그 개입을 서포트하고 조직 차원에서 괴롭힘 방지, 안티불리잉 정책을 수립하고 그 데이터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식적, 비공식적 훈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책임, 그리고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리더와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박스 9.13에는 괴롭힘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개인 수준에서의 전략, 그리고 관계 수준에서의 전략, 마지막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직 수준에서의 전략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수준에서의 전략은 각각의 개인을 훈련시키고 코칭하고 멘토링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공식적인 서포트를 제공한다던가 치료적인 접근 혹은 상담을 제공하는 것도 개인 수준에서의 개입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관계 수준에서의 개입은 팀 빌딩과 팀 수준에서의 훈련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갈등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트레이닝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고, 불리잉, 딱 괴롭힘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적절한 중재를 하고, 다양한 멀티 소스 피드백, 즉 360도 피드백이라고 불리는 이것은 여러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나 평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외에도 직접 어떤 괴롭힘에 관여되어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외에 방관자 혹은 그 주변에 있는 바이스탠더를 대상으로 한 인터벤션도 관계 수준에서의 접근, 예방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조직 수준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직 수준에서의 접근으로는 직무 환경 혹은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더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근무 현장의 설계와 환경을 개선하는 것, 리더십을 더 좋은 리더 혹은 리더십에 대한 트레이닝을 하게끔, 그래서 리더가 좋은 롤모델의 역할을 하고 괴롭힘을 근절하는데 앞장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있고, 행동 강령이나 정책 혹은 법제화를 통해서 조직의 어떤 구체적인 명시적인 따돌림 혹은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애당초에 직원을 선발할 때 잘 선발하는 체계적인 선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겠고, 아무리 그렇게 좋은 직원을 선발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수준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돌림 사건 혹은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 공식적인 조사 절차를 밟고 적절한 징계 혹은 보상책을 마련하는 것도 조직 수준에서의 인터벤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계의 학습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주어야 근무 현장에서의 학대를 더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과 타인의 근무 현장에서의 행동을 성찰할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직장에서 평등, 다양성 존엄, 이 챕터의 도입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이러한 평등, 다양성 존엄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근무 현장 혹은 직장에서 발생하는 무례함 혹은 부적절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을 연습해서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방식으로 우려 혹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야 하고,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기술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9번째 챕터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